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한진그룹이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타계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이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라는 당부의 말씀 해도 넘기기 전에 한진과 3세 남매의 난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단계를 들고 나섰는데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이 공동 경영의 유훈과는 달리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족 간 합의 없이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 복귀 등 중요한 사항들은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한진그룹 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과 이제 측근 임원들이 대거 배제가 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조 전 부사장은 내년 3월 이 경영권 제약포가 시급한 이 조원태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라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한진과 남매의 경영권 분쟁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 직후부터 이미 예고돼 왔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조 전 회장이 그룹의 후계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고요. 지분율도 서로 엇비슷해서 이런 남매 간 분쟁이 지금 수면으로 떠올랐다라는 지적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인 조현민은 이미 복귀가 됐는데 본인만 지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결국 한진과 남매의 난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모펀드 KCGI 등의 견제를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진 총수일과 지분율이 워낙 낮습니다. 남매 간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보게 되면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6.52%,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주현민 전무, 이명희 전 이사장, 그리고 우호 지분까지 특수관계 지분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28% 남짓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의 일대 주주인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KCGI의 경우에는 지금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17.29%까지 지분을 더 늘리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것이 남매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 강성부 펀드는 또 한진칼 주식을 1.3%, 77만여 주를 또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주총이었죠. 이 한진그룹 오너일가 퇴진을 요청한 바가 있는 이 KCGI가 점점점 세력을 불릴 경우 재계에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 3월 23일로 종료됩니다. 만에 하나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제2, 3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이 조 회장은 정말 이 한진그룹 고 창업주 조양호 전 회장이 조중훈 회장이죠. 1945년 창업한 이후에 70여 년 만에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지금 이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 530건에 대해서 전수 분석에 나섰는데요. 이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이 고가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자기 자금은 평균 30%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70% 이상을 빌렸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탈루 혐의가 짙은 257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와 등이 이제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를 볼 때 사전 이 증여가 의심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사람들 100여 명이 이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또 20대 초반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3개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부매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사실 고가 아파트 구입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뚜렷한 수입이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덜컥 구입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편법 증여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긴 있죠. 자, 그렇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그 라면류와 국수류에서도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겉면은 이제 값은 비쌉니다. 네. 튀기지 않아서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겉면류에 대한 품질 조사를 통해서 성분이 어떤지를 따져봤는데요. 라면과 국수 총 12개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겉면은 지방 함량 기름에 튀긴 일반 라면보다 적었지만 나트륨의 함량은 일반 라면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겉면이라고 해서 건강한 라면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이제 비교 정보는 열린 소비자 포탈 행복 드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건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현성 시사평론가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성도 밝으십니다. 뭐 인사성 밝은 누군가를 보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마디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제가 안 했더라도 뭐 잘 네, 보내실 텐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메리 그럴 크리스마스.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한 분만 판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국회 소식 잠깐만 얘기하고 가죠. 그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여야 그 4+1 협의체가 어느 정도 이 합의를 딱 결정대로 끌어내는 바람에 사실은 어제 본회의가 열리고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했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실 수는 없다라는 게 어떤 4+1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마지막 그 논쟁이 됐던 석패율 문제를 네. 정의당과 3+1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또한 어찌됐든 뭐 캡을 씌우는 그러니까 연동형에서 캡을 씌우는 그 안전장치를 통해 갖고 본인들이 좀 얻을 수 있는 거 얻었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연동형이라는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선거제도 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4+1 5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누더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력을 발휘한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력은 뭐 4+1 안에서 한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4+1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뜻 아닙니까? 선거법은요. 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에 선행이 돼야지 다당제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맞지 않은 옷이다. 차라리 다당제를 할 거면 연동비례 할 거면 권력구조 개편에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하고 나서 하면 모를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근데 뭐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네 4+1이 뭘 하네 뭐 예전에 시작할 때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했네 마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선거법은 그냥 모든 의원 그러니까 300명 의원들 합의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 정당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그 대원칙입니다. 300명이 다 합의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당끼리 합의하면 거의 다 합의가 된다고 보는 거니까 최소한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건요. 그때 글쎄요 현대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 제외가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잠깐만요.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4+1 협의체에서 나온 안이 한국당이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하고 뭐가 아니, 다릅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무슨 뭐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손학규 대표 단식 중단하면서 각 합의서를 썼는데 거기 사인을 했네 마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반대하는 거예요? 225에서 예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지역구는 사실은 뭐 크게 준 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가 아니라 아예 안 줄였죠. 원안 맨 처음 225 플러스 75 연동형 50%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건 맞아요. 석표율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50개 비례대표 중에서 무슨 뭐 연동형 하는 거는 30개밖에 캡 없고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훨씬 줄어든 건 좋죠. 맞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실시하는 것 자체를 한국당은 반대한 건 맞잖아요. 그 한국당의 반대가 총선판에서 야 니들 뭐 선거개혁 하는데 무슨 왜 그걸 니들 반대해? 니들 반개혁 세력이라? 라고 해서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얘기고 어찌됐건 간에 총선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한다? 글쎄요. 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온 안은 거의 전부 다가 연동형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거 빼놓고는 사실은 전부 다 한국당은 똑같은 의견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보를 안 해서 그게 니들은 반개혁 세력이니까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돼라고 해서 총선에서 대역풍을 맞고 정말 100개 아래로 쪼그라진 건 결과론인 거고 그건 그때 얘기인 거고 어찌됐건 간에 총선의 규칙 자체를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이거를 밀어붙인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해서 야 한국당에 반대해서 못하겠어. 옛날 거대로 해. 대신 한국당 니들 총선 심판받을 거야. 아무거 심판받는 거죠. 근데 김 변호사님, 근데 지금의 선거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네. 국민들에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강했고 그래서 합의가 해서 당 간에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2년 이상을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의견을 내지 않다가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갑자기 비례대표 전체를 막 없애버리자. 모든 300명 전체를 선출직으로 하자. 비례 문제 있다. 라면 이런 식의 약간 깽판 놓기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실제 앵커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통과된 안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안이나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안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조용히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연동형을 완전히 깽판 치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 사전 토크는 하도록 하고요.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헤어질 때 슬프지가 않아요. 만난 게 없으니까. 관객이 울어야 되는데 관객이 안 우니까 용이 대신 울고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말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옛날에 황우석 때 말 못한 것처럼 그냥 충무로에 사주를 받았냐 이런 겁니다. 저 충무로와 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하철 갈아타는 그런 관계고요. 과거에 정권 퇴진 운동 안 했습니까? 우리는 정치 집단이니까. 정치 집단. 정치 집단이니까. 그 왜 천민짓을 하십니까 정치 집단인데. 정치 집단은 네,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다 아시겠죠? 시사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진중권 교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또 동양대학교 이름을 알린 데도 진 교수가 많이 역할을 했죠. 근데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학위가 없이 특채가 된 게 이것도 적폐라고 생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네. 예전은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은혜를 줬던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직을 갖고 있으면서 총장과 학교를 대변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건데 저는 매 3번째 방점이 좀 찍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쓴소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이 직을 던지고 나서 했던 지금 발언들이 뭐 유시민과 관련된 유시민 그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회유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결국은 총장과 학교에 일종의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얘기했던 문제들 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학교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부담이 돼요? 학교를 위해서 얘기하겠다는 어제 이제 거 아니에요? 전체를 네. 보면 네. 기본적으로 표창장 위조는 잘못됐다. 그죠? 잘못된 거 맞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 논란이 있다. 근데 학력 위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이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총장에 앉은 당신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저쪽에서 공격을 한다. 네.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니다. 어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학력 위조한 거 학력 위조인 거고 그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는 메시지인 거지. 왜 그걸 가지고 표창장 위조 문제 연결을 시키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한테서 받은 은혜 것도 많으니 학교를 위해서 나는 방어막을 쳐야 돼. 근데 내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또 일부에서 나보고 지금 너 학위도 없이 교수하냐 뭐라 그러는데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 학교를 위해서 방어를 하며 너 월급 받으려고 그러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난 그 내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표 내고 야인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학교를 위해서 애쓰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2개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사직서를 냈어도 해임이 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그 학교에 교수를 복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학교 규정마다 오늘 다르게 복직은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죠. 관계자가 결국은 이제 사직서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해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직이 됐지만. 그래서 전 교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또 이제 다 정리가 돼서 혹시 또 그 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문제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 2번째.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진중권 교수 말 다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수긍할 바도 있는데. 그러면 표창장 위조됐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스탠스를. 근데 표창장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중권 교수가 어떻게 알죠? 확인은 어떻게 하죠? 그걸 못 봤을 것 같은데. 저도 못 봤잖아요. 변호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아무도 못 봤잖아요. 봤고, 근데 어떻게 이걸 진 확신해요? 교수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너 표창장 위조했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위조를 안 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니 위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분 다 이제 법조에 계시니까 네가 도둑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나 저 국가가 네가 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상대방 그 피의자가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 구조가 현대 이 법률 구조에서 맞냐? 예를 들면 본인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입증하거나 본인도 확실하게 뭔가 그 증거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중권 교수의 얘기는 네가 위조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제 확신이 안 들었으니 너는 위조가 맞아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저는 그동안 진 교수가 얘기했던 그동안의 맥락하고 어떤 굉장히 노직하고 그동안 정의롭고 뭔가 공정하고 이런 피해자의 편에 섰던 이런 그동안의 행보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진 교수의 어떤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최성해 어찌든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날 그러니까 12월 19일 진중권 교수가 사직서를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날 교육부가 최성해 총장의 5개 학위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해외 박사까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거 맞지 않다라고 결정을 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지 아닌가요? 총장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진 교수 입장에서 확신을 왜 못 가죠? 그게 뭐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표창장 위조됐는지
다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그게 위조됐다고 100% 확신 못 갖고 김영석 평론가도 그게 진보 100% 확신 못 갔어요. 그 100% 확신은 신과 당사자만 아는 거고 사법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되기 전에는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가 않죠. 일반인들 살아가면서 언론 보도라든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근거들은 많아요. 진 교수 입장에서 보면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학교의 표창장 로직이 절차가 어떻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표창장 처음 위조했을 때 속된 말로 동양대 내에서 아니 그거 제대로 발급된 거야 라고 첫 번째 말한 제2 교수가 우리 라디오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 교수 얘기는 그 제2 교수가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는 방송 나가기 전에 나랑 했던 얘기랑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거 표창장 이상하다. 이거 위조된 거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제2 교수가 아침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말을 바꾸면서부터 이게 일이 이렇게 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 교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경험했던 동양대학교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 주변 교수들의 얘기들 그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론 보도 이런 거 종합하면 본인 나름대로는 야 이거 위조된 게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또 단독으로 나왔던 게 그런 그 여러 가지 형식의 그런 표창장 공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진중권 교수가 그냥 본인이 아는 바대로 확신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게 남의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본인이 사표까지 낼 만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본인의 선택인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리 하겠다고 버티는 게 더 웃기지. 선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이게 방송 진행이든 패널이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회사 사장이든 간에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야 자리를 버티는 게 더 웃기지. 어쨌든 내가 깔끔하게 내려놓고 사표 내겠다는데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그 시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10일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좀 얘기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동양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최성해 총장 5개의 학위 중에 3개가 허위다라고 교육부 발표가 나는 그 시점에서 본인은 사직하겠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사표를 내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표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식의 그 어떤 총장에 대한 문제나 학교에 대한 문제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면 이미 9월 달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서 본인이 동양대직을 내려놨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면 특혜다 학위가 없는데 채용된 게 특혜다 생각해서 이것도 적폐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진작 또 예를 들면 그 촛불을 들었던 그 시점에서 나는 이게 좀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세 가지 고해성사도 아니고 이런 그런 걸 하면서 그만두는 것 자체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행보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영석 평론가 논리대로라면 사표 그러면은 지금으로 내는 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럼 비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교수하는 게 본인이 적폐라고 느꼈으면 촛불 집회 때 촛불 들다가 나는 적폐구나 나도 그만둬야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의 대로 내는 게 다행인 거잖아요. 그걸 비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점이 이 타임이냐 저 타임이냐 이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중권 교수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서 그 보여주었던 가치관이나 행보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행보를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조금 모순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김문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공지영 작가의 말이거든요. 이 공지영 작가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의 자유니까. 공지영 작가를 잘못 비판했다가 저격당하면 안 되니까 안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왜 근데 저는 조국 전 사태 이거를 왜 진영론을 본지 는 납득은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진영 논리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그래도 있어요. 여의도는. 왜냐하면 여의도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만두죠. 당시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었고 저도 예전에 저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차기 대선 유력한 후보다. 제가 아마 조국 전 장관 처음 장관 예정자 그 얘기 했을걸요. 장관 후보자라서 조국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대선 후보자라서 조국은 정말 두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이거는 여의도의 차기 총선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문법이었기 때문에 여의도는 진영론을 갈라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절대로 조국을 낙마시켜야 된다. 그런데 일반 지식인 사회에서 이게 이제 진영 논리를 볼 문제냐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보는 걸 보기 시작하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보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김현성 평론가도 진보 진영에 계시면 진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진영에 속한 걸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진중권은 대표적인 진보 논객입니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속된 말을 쉴드 쳐야 됩니까? 저는 공정 작가가 더 이상한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당신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이 누구야 진중권 교수가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동양대학교 영주에 있잖아요. 영주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비판할 수는 있어요. 진영을 넘나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 뭐 어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자 우리 진영 하나 다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지식인의 태도예요? 아마 공지영 작가는 그동안 이제 진중권 그 교수랑 전 교수랑 그 서로 쌓았던 라포로가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김문수에 비유한 건 좀 너무 과해 너무 같다. 가도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본인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진정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조국 문제나 정경심 교수 문제뿐만 아니라 최성원 총장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나경원의 문제라든가 여기 동일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지금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지영 작가가 좀 정말 심한 말을 조금 했어요. 진중권 전 교수에게 뭐라 그랬냐면 머리 나쁜지 박사도 못 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좀 감정적인 얘기를 한 했어. 것 같은데 또 사실은 그렇게 악연을 맺은 사람이 공지영 작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작고한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마광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자기 무식하면은 철판을 깔고 남의 말거리를 잡고 늘어지는 능란한 궤변론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은 조금 항상 그 사람들이 이슈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영향력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요? 사표 낸 거야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진중권이라는 사람 자체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가졌던 건 맞죠. 어찌됐건 간에. 예전에 아마 진중권 교수하고 유시민 전 장관으로 또 누가 아마 팟캐스트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회찬.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사람이 다 진보 진영의 엄청난 논객들이잖아요. 당시에 팟캐스트 처음 초기 시절에. 근데 나름대로 당시 어떤 정치인이고 이거 배지도 달고 장관도 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라 그다음에 노회찬 전 의원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교수인데 어쨌든 진보 진영 내에서 진중권 교수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도 진중권 교수의 말에 평소에 어떤 방송이나 이런 곳에 했던 어떤 이슈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생각이 다르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좀 놀랐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또 사람들이 하는 근데 거죠.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본인한테 도와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리를 받겠습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방송에 굴러 들어옵니까? 공천을 받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본인의 진영을 배신하는 것만큼 어떻게 좀 괴로운 건 없을 거예요.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이 전부 다 비판하게 되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본인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거든요. 저는 그 용기는 높이 사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유시민 그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초창기 전화 걸었을 때 이건 취재가 아니라 회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라면 과거 인연이나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들도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위조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유시민 장관의 그 행위가 회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에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김중권 전 교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대에 오랫동안 교수로서 채용돼서 최성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내부의 논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가 갖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향력에 비하는 이 책임의 무게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한 번만 판다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그 진중권 교수에 대한 한 줄 평, 그다음에 김현성 교수의 한 줄 평 이렇게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단하다 진중권.
아니 왜냐면 무슨 의미예요? 아니 진영 논리에 반하는 얘기들을 소신을 밝히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냐면 거의 반 정치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대단한 거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자리를 던진다는 거는요. 저는 그게 어떤 자리든지 간에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거 말고는 아니 사실 목구멍이 포독촌이라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표가 나왔습니다. 그걸 저는 폄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김혜선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짠한 나르시스트. 짠한 나르시스트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토론 문화를 이끌었던 진중권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도금하고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 다시 뵙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스 탐구 생활을 할 건데요. 연말 특집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선정되는지 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해의 뉴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2019년 10대 뉴스를 함께 짚어주실 우리 김성희 싱크와이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그 싱크와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싱크와이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죠? 저희가 패널 한 13,000분과 함께 주관식으로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동 중입니다. 주관식으로 설문조사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걸 또 분석하고 제대로 이렇게 또 뽑아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 인간이 다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서요.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전수를 손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 그 첫 번째는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이거든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 논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광화문, 서초동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의도까지 세 군데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결국 어제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고 영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보니까 뭐 한번 걸리면 정말 탈탈 터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보이는 건 9월 6일에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가 좀 드러나는 걸 저희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판사하고 검사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다퉈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를 때 판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를 이 판결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저는 좀 큰 패착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사법관계의 질서가 좀 회복되는 과정이 앞으로 좀 있기를 바라고요. 혐의 관계는 뭐 26일에 영장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판사를 판결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와 검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 시민이라는 그 정서가 하나로 모여있던 것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양분됐던 것이 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다 생각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갈등이 촉발된 점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라는 분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헌신하고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틀면 누구나 다 저런 이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충돌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의 행동이나 조국 전 장관의 행동 전부 다가 조금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흘렸고 사실은 지금 벌어진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게 정상적인 전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경색된 남북미 관계입니다.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은 뚜렷한 어떤 성과 없이 계속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까지 하면서 ICBM을 쏘내마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 좀 꼬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재 해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정권 보위 차원에서는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에 이제 빈손으로 서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꼬였고요. 이게 지금 해결이 난망한 구조죠. 그래서 한국에게 SOS를 쳤고 그래서 뭐 개성공단이라도 좀 같이 해보자. 금강산이라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여기서 못 움직이면서 아 그럼 너희들이랑 할 얘기가 없네 라고 돌아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이 중요하게 안 보는 게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거의 이 성경 수준이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네. 뭐 12월에 안 되면 1월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이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아슬아슬한 위반을 하는 정도로 가지 이 본격적으로 이 판을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뭔가 좀 우리들한테 요구사항을 좀 들어줘 이런 정도로만 뭔가 제시를 할 것이다. ICBM도 아니고 ICBM이 아닌 것도 아닌 그 어떤 예, 새로운 수를 찾아내겠죠.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 남한 쪽에다가 SOS를 쳤다. 그 경제적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마 현재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SOS를 치는 그 방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마치 깡패처럼 막 비난하면서 야, 니네 빨리 알아서 제대로 안 해?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전에 조용히는 잘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해결해 보자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가다 이제 유엔사에서 막혔잖아요. 사실 이제 미군한테 막힌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이제 험한 말을 하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포용을 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이 넓으십니다. 예, 뭐 일단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이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였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네. 그냥 관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뭐 딱히 진전을 이룰 생각이 뭐 중동에 비해서 한참 순위가 처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정권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만큼 진도를 절대 못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한일 갈등 이후에 불붙은 일본 불매운동입니다. 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런 또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의 대일 수출은 7% 감소했고 일본의 대한 수출은 14% 감소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겼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네. 국민들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불매운동도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대마도는 관광을 포기하고 어업으로 돌아가는 지경이 됐다는데 일본의 유권자들하고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대처를 해왔고요. 이런 가운데 그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고 해서 일본 네. 아베 총리가 그 세금으로 동네 사람들 관광시켜준 문제가 터진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카지노의 불법 중국 자금이 아베 측근들에게 유입됐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오늘 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좀 일부 합의를 이뤄서 이것으로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속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아예 저는 거꾸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서 한국가 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을 고를지는 도저히 짐작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아베가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군요. 별로 안 좋은 기대네요. 근데 눈길을 돌려야 되니까요. 어쨌건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두 가지 카드를 놓고 계속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뉴스는 국회 파행 소식입니다. 사실 뭐 어제 본회의가 열리고 각종 이제 법안들이 상정되기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내내 국회가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은 만든 이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다음부터 날치기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강대강이 충돌을 하고 있고 사실 정치라는 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는 게 정치라서 네네. 유권자들을 모시기 좀 답답해도 그냥 중간에서 나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 해서 타협을 해가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 네. 그게 안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다치는 일까지 네네. 좀 진행이 된 것은 좀 대단히 유감이고 그렇게 됐는데 이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패스트트랙은 어떤 법을 날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으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올해 기말고사는 12월 25일에 4과목을 치를 거고 진도는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네. 그럼 6개월 동안 서로 시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6개월 동안 시험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왜 12월 25일에 시험을 보느냐라고 따지는 형국이 지금 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대신 여당은 제1야당을 선거법에서 배제하고 진행했다라는 정치적 부담을 아주 크게 안게 될 건데요. 그런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또 이제 증명이 돼갈 것 같고요. 그렇군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될까요? 이게 이제 사나흘씩 쪼개서 뭐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뭐 패스트트랙으로 저는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정도가 통과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그 필리버스터를 할 의욕을 잃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어서요. 네. 연초까지 하면 민생법안까지 통과가 될 거로 예측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탐구 생활 코너를 듣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김윤성의 싱크와이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뉴스인데요. 이게 잇따른 사건 사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귀에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헝가리 유람선 침몰이 사실 있었었고요. 강원도 산불 사고가 있었고요. 또 사실 뭐 어제도 화재 사고가 또 광주 쪽에서 있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에도 소방차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이게 국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됐을 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고 모든 일은 사실 돈이 듭니다. 예. 저희가 보험 들듯이 국가 예산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들 좀 확충을 해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감내하고 국가가 좀 더 안전 관련돼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인재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광주 화재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둘러서 한번 가겠습니다. 6번째 뉴스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검거 이 키워드로 잡혔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8차 사건에 그 윤모 씨가 20년 목욕하고 나와서 재심 네. 청구를 했는데 네. 국가수가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사기관, 국가 권력이 개인을 너무 강하게 압박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기소하고 서로를 이렇게 압박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을 모르는 상태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견제하는 일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좀 전형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모 씨 재심 청구 소송은요. 검찰이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재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변호인 쪽이 더 강한데 네.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부분도 좀 있고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재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망가뜨린 한 명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가하고 국가수에 뭐 증거를 조작한다는 거 사실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윤모 씨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춘재 씨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7번째 뉴스 좀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너무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아가지고. 자, 봉준호 감독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이게 이제 올해 있었던 또 우리의 좋은 그런 뉴스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12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고 사회학과로 일부러 진학을 했잖아요. 그런 네. 사회적인 통찰과 비평적인 시선이 저는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BTS와 봉준호 감독의 이번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아카데미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나라의 것, 우리의 문화가 좀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한국만의 감독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영화는 대한민국만의 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쏟아진 부동산 정책, 그러나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 이 부동산 정책 얘기도 조금 큰 뉴스로 들어와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뭐 이제 10억 이상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여러 가지 핀셋 정책을 19차에 걸쳐서 계속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자라는 주장이 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유권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네.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부자들이 돈 버는 것을 이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일을 막기 위해서 취해야 될 좀 불가결한 조치라고 보고 꼭 좀 이번에는 양도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서 살 집을 사게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 서민들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전 세계가 주목한 홍콩 민주화 시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민주화 시위 어떻게 보세요? 홍콩의 시위. 전 이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SNS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봤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봤고 거꾸로 시진핑 주석도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진압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SNS가 가진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콩에서 이렇게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TN 라디오가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인 손흥민 선수의 선전 얘기네요. 예, 번리전에서 70m 달려서 골 넣는 장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버지가 축구 클럽을 하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자율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선수로서 나갔으면 굉장히 기량이 좋을 선수였는데 네네. 기본기 훈련에 집중을 하고 선수로서 희생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소년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자꾸 혹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월드 클래스에 가서도 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꾸 훈련만 해갖고 크는 인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좀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소년 축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이 또 한 단계 도약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성희 소장께서는 우리 그 10대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좀 눈에 띄십니까? 저한테는 역시 조국과 검찰 이렇게 두 단어가 제일 눈에 띄네요. 어쨌든 네. 가장 좀 컸던 뉴스였던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볼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과 2019년 10대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유튜브로 혈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어째 이번에 예고된 선물은 불안합니다. 혈리 청취자님의 말씀대로 도발은 없는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